노웅래 구하기.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제적 인원 271명 중 반대 161명, 찬성 101명으로 압도적인 노웅래 구하기였죠. 한동훈 법무장관이 국회에 나와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등등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소리가 그대로 녹음된 파일이 있다고,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돼 있는 사건은 본 적이 없다고까지 설파했지만 부결이 된 겁니다. 여당은 이재명 방탄 예행 연습이라며 비판했고 민주당은 야당 탄압이라고 맞섰습니다. 첫 소식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본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의 필요성을 조목조목 열거하며 설명했습니다. 한 장관은 증거가 확실하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 사이 구성이 오간 가운데 노 의원은 적극 반박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거짓 말씀드리지만 저 부정한 돈 받지 않았습니다. 양심껏 구설수 없이 의정활동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하지도 않은 일을 범법자로 몰아서 정말 억울합니다. 표결에 참여한 271표 중 찬성 101표, 반대 161표로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됐습니다. 검찰은 즉각 구속 사유가 명백함에도 부결된 것에 유감스럽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죄질에 맞는 사법 처리를 하겠다며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향후 노 의원의 불구속 기소와 회기 종료 후 체포동의안 재청구를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제적 의원은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돼야 가결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의원 자유투표에 맡겼고 정의당은 당론으로 찬성하겠다고 했지만 결과를 보니 민주당에서 대거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보이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를 대비한 연습이라고 맹비판했습니다. 이기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는 169석, 체포동의안 반대는 161표가 나왔습니다. 찬성은 101표, 국민의힘 의석수 115석과 비슷합니다. 정의당 소속 의원 6명은 모두 찬성표를 예고한 만큼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찬반으로 갈린 걸로 보입니다. 두 당 모두 자유투표 방침을 세웠지만 사실상 당론에 따른 것 같은 결과입니다. 민주당의 반대 움직임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부터 감지됐습니다. 노웅래 의원은 소속 의원들을 일일이 맞이했고 민주당은 검찰 독재에 맞서겠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당 대표부터 전직 대통령, 현직 의원, 전 장관들까지 대상을 가리지 않고 수사 기소를 남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노웅래 의원은 개인의 부패 의혹을 받고 있다며 민주당의 야당 탄압 운운은 어불성설이라고 맹비판했습니다. 불체포 특권의 오용 남용입니다. 이재명 방탄의 예행 연습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한 것은 비겁하다며 방탄정당의 오명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오늘은 검찰이 성남FC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한 날이었지만 이 대표는 이때 광주에 갔죠. 그러면서 되레 검찰이 무리한 수사와 야당 탄압을 하고 있다며 뭉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다음 달 중순 직접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을 것이라며 날짜를 조율 중이라고도 했습니다. 보도에 김태림 기자입니다. 검찰이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 했던 당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광주에서 검찰 규탄 연설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자신을 향한 먼지털이식 무리한 수사를 하느라 검찰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운 놈은 없는 죄도 만들어서 탈탈 털어보다가 없으면은 먼지가 없으면 먼지를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제거하겠다. 이재명을 죽인다고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함이 가려지지 않는다면서 민주당이 하나로 뭉쳐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현 정부가 야당 탄압에만 매몰돼 민생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김건희도 땡기는 게 없다면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수사를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김건희 수사 왜 안 합니까? 김건희도 수사 받아야 되겠죠? 이재명 대표는 직접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다음 달 중순쯤으로 검찰과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정치권 이야기 더 알아보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노태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전해드렸는데 표결 전에 한동훈 장관과 노웅래 의원 간의 그 설전이 어마어마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 장관이 수사 중 나온 증거들, 특히 그중에 녹취 내용까지 언급한 건 굉장히 이례적이다. 네. 이런 해석입니다. 뇌물 사건에서 이 정도로 확실한 증거들이 나온 경우를 보지 못했다. 한 장관의 이런 발언에 지켜보는 저희 취재진들 사이에서도 수사검사 같다. 이런 수사검사인 줄 알았다. 이런 반응이 나왔을 정도입니다. 노 의원이 다시 한 장관의 설명을 반박하면서 본회의장은 마치 법정을 연상시켰습니다. 한동훈 장관,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차고 넘치면 왜 조사 과정에서 묻지도 제시하지도 확인하지도 않았습니까? 네, 이에 한 장관은 부결 뒤 체포동의안에 다 나와 있었던 내용이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 체포동의안 내용을 못 보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체포동의안 내용에 들어있는 구속영장의 사유에 그 내용들이 다 대부분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도 앞두고 있고 하니까 민주당이 검찰 수사에 맞서서 미리 이렇게 대응했다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명시적으로는 부결 당론 채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당 차원의 대응이다.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의원들 개개인 판단에 맡기겠다고 줄곧 강조를 해왔고 실제 오늘 투표를 앞두고도 의원총회에서 따로 의견을 모으진 않았습니다. 그동안도 저희가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판단하셔서 결정을 하셨던 바 오늘도 그 개인적인 판단들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이탈표가 나오지 않았다는 건 당 차원의 결집이 있었다고 보는 게 나름대로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당 차원의 단속이 없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이건 역시 단언해서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본회의 직전 의총을 열고 구호까지 외치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고 마침 이재명 대표도 오늘 검찰 규탄 대회까지 열었기 때문에 분명 반대표를 결집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공개적으로 부결 당론을 채택하지 않은 건 정치적 부담을 고려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론이 아니었는데도 오늘 반대표가 이렇게 많이 나온 거는 또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노 의원은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동료 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해명하며 어필해 왔습니다. 권성동 의원 등 여당 의원들한테까지도 찾아가기도 했는데요. 네.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올 수 있는데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나중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도 부결시킬 수 있다. 이런 정치적 계산도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 룰이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당권 주자 대진표도 속속 윤곽이 드러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김기현 의원이 어제 출마 선언을 한 데 이어서 친윤의 맏현격인 권성동 의원도 이르면 다음 주 출사표를 던질 예정입니다. 네. 조경태, 윤상현, 안철수 의원 등 다른 주자들도 다음 달 초 출마 선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재까지 거론되는 사람은 원내에서 5명, 원외에서 나경원, 유승민 전 의원, 황교안 전 대표 등 3명 정도입니다. 당대표에 나서려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험지에 나서라. 그러니까 수도권에 출마하라 이런 주장도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여소야대 전국은 수도권에서 압도적인 의석 차로 형성된 그런 측면이 강한데요. 그래서 전체 의석 299석 가운데 121석을 차지하는 수도권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해야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게 공식처럼 돼 있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 서울, 경기, 인천의 국민의힘 의석은 불과 19석뿐인데요.
이런 점 때문에 보수세가 강한 영남과 강원 지방에 기반을 둔 후보들은 차기 총선에서 수도권에 출마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텃밭에서 편하게, 윤상호 의원은 김기현 의원을 콕 찍어 지역구인 울산을 떠나 서울에서 출마하라고 촉구했는데요. 텃밭에서 편하게 선거를 치르면서 수도권 승리가 중요하다느니 2030 MZ세대가 중요하다느니 하는 말을 쉽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에서 뭐 단합을 했다는 말이 나오긴 하지만 한편에서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면 탈당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오늘은 앞서 살펴봤듯이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던 날이죠. 그런데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사법 리스크가 당 지지율 위기로 확산할 경우 당내에서 탈당 요구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에 팩트가 있다면 탈당 요구 목소리가 나오는 임계점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는데요. 또 박영선 전 의원도 이 대표를 향해 잘못된 게 있으면 사과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불안감이 있긴 있군요. 지금까지 정치부 노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우리 영공을 침범했지만 단 한 대도 잡지 못한 북한 무인기 일로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또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시 자산의 확보 등 후속 대책도 발표했는데 내일부터는 무인기 도발에 대비한 합동 방공 훈련도 실시한다고 합니다. 소를 잃었으니 외양간이라도 고쳐야겠죠.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보고에 출석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작전 실패를 사과했습니다. 전날 합동참모본부가 송구하다고 밝힌 데 이은 군 당국의 연이틀 사과입니다. 국방부 장관으로서 이 북한 무인기 도발 상황에 대한 작전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합참은 북한의 추가 무인기 도발에 대비한 후속 대응 계획도 밝혔습니다. 무인기 감시 자산과 타격 자산의 최적화된 운용 계획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A-1이나 육군 항공, 지상 타격 장비 등이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개념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의 무인기 도발 양상을 고려해 실전적 교육 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내일 합동 방공 훈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군은 무인기 도발과 관련한 현장 점검을 실시해 보완점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국방위에서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두고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제대로 된 훈련을 하지 않은 탓이라고, 야당은 현 정부에 책임을 돌리며 또 니에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아군끼리 싸우면 적이 제일 좋아하겠죠. 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북한 무인기 사태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응하는 우리 손발을 묶었다. 그 정책에, 그 정권에서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들이 어떻게 손가락짓을 할 수 있나요? 저는 내로남불이라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가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했다며 맞섰습니다. 무인기를 위로 보내라고 했는데 그런데 한가하게 송년을 해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는 게 낫다. 여당이 9.19 군사합의 등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도 문제를 제기하자 양측 사이 고성이 오갔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이걸 책임을 돌린다는 게 여러분들 부끄러운 줄 아세요?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 다 해체했지 이걸 누가 했습니까 지금? 당장 9.19 군사합의 위반한 거에 대해서 대북 규탄을 하세요. 5년 전에는 이런 장비가 없어서 탐지를 못했던 걸 이번 탐지한 겁니다. 왜 중간에 그런 과정을 쏙 빼놓고 얘기하세요? 야당이 윤 대통령의 확전 각오 발언에 거센 비판을 쏟아내면서 국방위는 여야 간 책임 공방 속에 마무리됐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어제 세 대를 무인기로 오인해 출격한 우리 공군 전투기. 오늘 새벽에는 풍선 때문에 출동했습니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굉음을 듣고 놀란 주민들의 신고가 수십 건이 따르기도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그만큼 긴장했다는 뜻이겠죠.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이 깊은 시각, 인천시 상공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굉음이 울려 퍼집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인천 지역 곳곳에서 이런 큰 소리를 들었다는 신고가
40여 건이나 접수됐습니다. 비행기가 뜰 시간이 아닌데 비행기 소리가 났어요. 좀 놀랬죠. 처음으로 들어봤어요. 여기 35년간 살면서. 인천과 서울, 경기 북부 등 수도권 일대에서 이러한 신고가 이어졌는데 굉음의 정체는 우리 공군의 비행 출동으로 인한 소음이었습니다. 전방 지역을 감시하던 우리 군 레이더에 미상 항적이 포착돼 즉각 대응에 나선 겁니다. 전투기가 출격해 확인한 결과 북한 무인기와는 관계가 없는 풍선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1시쯤에도 접경 지역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비행 물체가 우리 레이더에 포착돼 공군 전투기가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무인기가 아닌 새떼로 판명됐습니다. 주민들은 북한 무인기 침범 이후 연이은 군의 미숙한 대응에 불안하기만 합니다. 엄청 크게 놀랐어요. 그냥 전쟁 나는 줄 알고 한마디로 해서 조금 어이가 없는 거죠. 새떼하고 풍선을 구별을 못할까 불안감이 있죠. 한밤중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던 우리 주민들은 우리 군이 좀 더 정확하고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추기 바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북한에 핵이 있다고 두려워 말고 그 어떤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하고 보복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지시한 내용입니다. 어제는 북한이 무인기를 한 대 보내면 우리는 2세대를 올려보내라고 지시했죠.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찬 일정을 취소하고 대통령실 참모들과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북한에 핵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9.19 합의 위반이 일상화된 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면서 군이 더욱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추라는 취지입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 보복하라. 그것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 한 대에 대해서 우리도 2세대를 올려보내라고 직접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 침범 당시 원점 타격도 준비하면서 확전 위험도 각오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또 무인기 침범 다음 날인 어제 윤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그동안 무엇을 했냐며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무인기 등 비행 물체에 대한 감시 정찰 요격 시스템과 공격용 미사일 개발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마침 국방부가 앞으로 5년간 군사력과 운영 계획이 포함된 국방중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비 331조 원을 투입하는데 이 중 5,600억 원은 북한 무인기 대응에 쓸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공언한 드론 부대 창설 예산은 급작스러운 현안인 만큼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당분간은 공백이 불가피한 거죠. 권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를 처음 포착한 건 탐지 자산인 국지 방공 레이더였습니다. 국방부는 탐지 자산과 하드킬, 소프트킬 무기 체계 사업 4건에 대해 5년 동안 5,6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드킬 방식 레이저 대공 무기는 오는 2027년까지, 소프트킬 방식 소형 무인기 대응 체계는 2020년대 중반 전력화가 목표입니다. 이를 포함해 331조 원 규모의 국방비가 투입되는데 킬체인 능력 확충에 쓰이는 방위력 개선비 비중은 36%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드론 부대 창설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4개 중대로 구성된 드론 대대 2개를 운영 중인데 이번에 3개 중대가 추가로 창설됩니다. 드론 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습니다. 그리고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국방부는 휴대용 소형 무인기 대응 체계부터 빠르게 도입할 계획이지만 북한 무인기 대응에 당분간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권영범입니다. 무인기 도발과 동시에 북한은 노동당 전원회의에 돌입했죠. 어제는 국방력 강화 목표를 제시했는데 특히 한국을 겨냥해 대남 대신 대적이라 표현하며 내년 남북 관계에 험로를 예고했습니다. 그간 노동당 전원회의에선 대남 정책을 언급하지 않았었는데 아마도 다음 달 발간될 우리 국방백서의 주적 표현 부활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이틀째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내년도 국방력 강화의 새로운 핵심 목표들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을 겨냥한 투쟁 방향을 언급하면서는 대남이 아닌 대적이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현 상황에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가 국권 수호, 국익 사수를 위하여 철저히 견지해야 할 대외 사업 원칙과 대적 투쟁 방향이 명시되었으며 다음 달 발간될 우리 군의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주적이라는 표현이 6년 만에 부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의식한 것이란 해석입니다. 강대강 선대선 그리고 정면 돌파 이것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새로운 핵심 과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처럼 겨냥한 전술핵 실전 배치를 필요한 여기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 담긴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분석합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 5대 과업을 제시했습니다. 고체연료 ICBM 개발을 비롯한 핵무기 발전에 초점을 맞췄는데 전원회의에선 이런 과업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남은 전원회의에서 경제와 사회 등 각 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친 뒤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민간단체 국가보조금 22조 원 이상이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마다 보조금은 4천억 원씩 늘었는데 관리는 전혀 되지 않았다며 문제가 있어도 환수된 게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전면 자체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원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가보조금이 22조 4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실 전수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7년 3조 7천억 원이었던 보조금은 지난해 5조 3천억 원으로 해마다 4천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관리는 부실했습니다. 2016년 이후 부정수급과 목적 외 사용 등 문제 사업은 153건, 환수 금액은 34억 원에 그쳤습니다. 부처가 적발하지 못한 문제 사업들이 언론이나 국감을 통해 밝혀지는 등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보조금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액수가 는 것 자체를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관리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해 싹틀 수 있는 부조리나 부패 등이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부처별로 전면적인 자체 감사를 실시해 지원단체 선정 및 회계 처리 과정, 목적에 맞는 집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감사원은 지난 8월부터 시민단체 1,700여 곳의 보조금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통계 조작 의혹에 이어 전 정부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상담 참가 인력을 부풀려서 수억 원을 더 타가거나 감사원이 부정수급을 지적한 단체에 정부가 또 지원금을 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무법지대였던 거죠. 비리 행위가 심할 경우 수사 의뢰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황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단체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는 지난달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 집회를 주최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 지원금 5,500만 원을 받았던 이 단체는 신청한 사용 목적과 달리 조선노동당 이해 높이기 같은 친북 성향 강연을 중고생을 상대로 했다가 서울시로부터 등록 말소되고 1,600만 원 환수 조치를 받았습니다. 청소년 모바일 상담 사업을 하는 사단법인 동서남북 모바일 커뮤니티는 상담 참가 인력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8억 9천만 원을 환수당했습니다.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을 정작 지자체는 모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북 지원단체 결의 하나에 대해 감사원이 부정 수령한 1억 원을 반환하라고 지적했는데 서울시와 행안부가 이 사실을 모르고 3,600만 원을 또 내어줬습니다. 2018년부터 2년 동안 허위 출석부를 작성해 2억 원을 타간 혐의로 소송 중인 시민단체가 2020년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불법 수급을 한 시민단체를 비리 정도에 따라 수사 의뢰하고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위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으러 나오면서 얼굴이 공개됐는데 취재진의 질문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런데 숨진 동거녀는 유흥업소 종사자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건의 살인 모두 우발적인 범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금품을 노린 계획적인 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추성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패딩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2살 이모 씨입니다.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택시기사 살해는 계획하신 건가요? 전 여자친구는 왜 살해하신 거예요? 영장 실질 심사는 30분 만에 끝났고 법원은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살해한 동거녀는 유흥업소 종사자인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평소 유흥을 좋아하는 이 씨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50대 여성을 만났는데 혼자 살면서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고 판단해 동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옷장 속 택시기사 시신을 발견해 최초 신고한 이 씨의 현재 여자친구도 노래방 도우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현금 유동성이 있는 노래방 도우미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계획적 만남을 지속해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살해된 동거녀의 시신을 찾는 수색도 계속됐는데 주변에 유실된 지뢰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드론을 띄우는 수색으로 전환됐습니다. 이 씨는 경찰에 동거녀의 시신을 자신의 자동차 루프백에 넣어 파주 공릉천에 유기했다고 진술했지만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패가 진행된다면 금방 물에서는 떠오르게 되고 그냥 유기했다기보다는 시신을 안 매장한다든지 유기 장소를 숨기는 게 아닌가. 이 씨가 남의 물건을 많이 가진 점으로 볼 때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여죄 추적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이 씨의 집과 차량 등에서 확보한 혈흔과 머리카락 등을 국과수에 보내 긴급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이 씨의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2명을 살해한 남성의 범행은 이번 택시기사 실종 사건으로 인해 알려졌죠. 이웃들은 그를 너무나 친절한 남성으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의 실체는 달랐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피해자들 앞으로 대출을 받고 물건을 사는 등 돈까지 가로챘는데 다른 사람들의 물건도 많이 발견된 만큼 또 다른 범죄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일 밤 10시 10분쯤 바로 이곳에서 한 택시와 SUV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끔찍한 살인의 시작이었습니다. 방향을 바꾸는 SUV 차량의 옆을 택시가 와서 부딪힙니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 2명은 한동안 대화를 나누더니 각자 차를 타고 같은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SUV 운전자인 30대 남성 이 씨가 합의금을 주겠다며 자신이 거주하는 경기 파주시 아파트로 택시기사를 데려간 겁니다. 이 씨는 아파트에서 둔기로 택시기사를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택시기사의 카드를 사용하고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술 사먹은 것도 있어요. 반지 사고 5천 몇백 될 거예요. 피의자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1km가량 떨어진 이곳 공터까지 택시를 몰고 와 버려 범행을 숨겼습니다. 이 씨의 범죄는 더 있었습니다. 지난 8월 초 교제 중이던 전 여자친구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같은 아파트에서 살해한 겁니다. 이 씨는 전 여자친구와 수년간 교제하며 이 아파트에서 함께 살았는데 동거녀로부터 2천여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오늘부터 사건, 사고는 물론 각종 사회 이슈에 대해 조목조목 짚어보는 사회기자 M을 맡게 된 한범수, 정태웅입니다.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국민 호텔녀, 이거 어감이 좋아 보이진 않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2015년입니다. 국민 여동생으로 유명하죠. 가수이자 배우 수지 씨가 출연했던 한 영화에 대한 인터넷 댓글에 악성 댓글이 달린 겁니다. 사실 연예인한테 악성 댓글이 달리는 경우가 이상한 일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맞습니다. 예, 많이 있잖아요. 어떤 네. 내용이었길래 그렇죠? 보시면 이제 언론 플레이가 만든 거품이다.
국민 여동생이 아니라 국민 호텔녀다. 이런 어떻게 보면 자극적인 그런 댓글들로 가득했습니다. 뭐 단어를 살펴봤을 때 모욕적이라고 느낄 만도 한데 그렇죠. 뭐 이거 법원까지 간 건가요? 네, 그래서 재판까지 넘겨졌고요. 1심에서는 해당 표현이 수지 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큼 모욕적이다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벌금 100만 원이 내려집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가수 아이유 씨도 악플러한테 시달려서 뭐 결국 악플러를 고소해서 벌금 300만 원 형이 내려졌다. 뭐 이런 기억이 있어요. 기억하시네요. 네.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라고 봐야겠죠. 비슷한 취지입니다. 예. 문제는요. 2심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다 넓게 인정하면서 판결이 뒤집힌 건데요. 아무래도 연예인이다 보니까 일반인이랑은 다르다. 따라서 모욕죄의 성립 기준 역시 다르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판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1, 2심이 지금 정반대의 판결이 내려진 건데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졌나요? 네, 그래서 대법원은요. 국민 호텔녀와 같은 표현이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이라며 결국 모욕이 맞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연예인이더라도 모욕죄를 적용시키지 않으려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대중성을 갖는 연예인에 대한 표현이라도 사적 사항과 관련된 표현이나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네, 결국 연예인도 사생활과 관련해서는 하나의 개인으로서의 인격을 존중받아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주요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곧바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무늬만 같은 빌라왕. 일단 빌라왕은 요새 뉴스들에서 참 많이 접했어요. 익숙하시죠? 네. 어제 빌라왕이 서울에서 한 명 더 나왔습니다. 또 나왔어요? 네. 어제 검찰이 50대 남성을 구속시켰는데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서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엔 또 어떤 수법이었나요? 얼마 전에 인천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수법도 동일합니다. 자, 화면 보실까요? 네. 네. 자, 주택 매매를 할 때 전세를 동시에 놓습니다. 그래서 전세 자금으로 매매금을 충당하는 건데요. 그렇죠. 이른바 갭 투자를 한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주택 283채를 구입했는데 문제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미래가 안 보입니다. 정말 막막하고 집이 아니라 감옥에서 지내는 것 같아요. 제가 세입자라고 해도 정말 아찔한데요. 피해 규모 얼마나 될까요? 네, 피해자가 총 18명인데 피해 금액이 전체 합쳐서 31억 원이 넘습니다. 아, 그러면 1인당 거의 2억 원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전세 순환 시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피해자들 구제는 받을 수 있나요? 네, 구제 받아야 할 텐데요. 네. 보증범이 있냐 없냐, 또 피의자가 변제를 해줄 피의자가 살아있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보험 신청을 하려고 해도 집주인이 죽어서 시도조차 할 수가 없어서 난처한 상황이에요. 안타깝습니다. 빌라왕들 왜 이런 일을 계속 벌이는 거죠? 일단 부동산 가격이 한창 오를 때 시세 차익을 남기려고 그랬을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렇죠. 작년까지만 해도 부동산 거품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랬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빌라왕이란 문의는 같은데 깊게 보면 다른 점도 있습니다. 뭘까요? 피의자들 신변의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화곡동 빌라왕은 지금 검찰에 잡힌 상태고 앞선 3명은 이미 사망했다는 점이 다르지 않나요? 네, 정말 중요한 키워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자, 이전에 숨진 3명은 바지 사장 정황이 있습니다. 대리인이 계약을 대신했다든지 이런 정황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번에 구속된 화곡동 피의자는 본인이 주범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사진 한 장 더 나옵니다. 인천 빌라왕 집에 쌓여있던 체납고지서인데요. 자, 어찌 보면 뭐 문의는 같지만 각기 다른 사연이 있는 빌라왕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알찬 이슈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사회기자 M이었습니다. 겨울철 별미, 바로 도루묵이죠. 요즘 동해안은 산란기를 맞아 해안 가까이 오는 도루묵을 잡기 위해서 인파가 북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위험합니다.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든 위험하든 말든 테트라포드를 휙휙 넘나들거든요. 1인당 통발 하나씩 허가하는 규칙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보 M 이시열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세차게 파도가 치는 해안가 암석 위에서 한 남성이 위태롭게 통발을 끌어올립니다. 겨울철에 반가운 손님, 바로 도루묵입니다. 평소 바닷속 150에서 400m에서 서식하다가
산란기인 겨울철에 맞춰 동해 연안에 올라오는 도루묵을 통발로 잡는 일이 흔하게 목격됩니다. 지난주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속초 대포항.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방파제로 가는 문은 굳게 닫혔고 해경 통제선도 쳐져 있지만 도루묵을 잡기 위해 테트라포드를 넘나드는 발길이 아찔하기만 합니다. 아까 여기 해경 나와서 그러더라고. 이거 풍랑주의보니까 하지 말라고. 최근엔 가까운 항구에서 추락 사고도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저 거리 쪽에서 사람 하나 떨어졌다가 다쳤다고. 금요일날 셌잖아요, 파도가. 이거보다 좀 더 셌죠. 낮에 다시 도루묵잡이가 이뤄진 바닷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곳곳에 폐통발과 쓰레기, 빈 소주병 등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통발이 설치된 해안가연 모래사장에는 이렇게 시민들이 먹다 남긴 도루묵도 있습니다. 도루묵 굽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괜찮나요? 불 피우고 이런 거? 사실은 안 되지요. 근데 그걸 누가 가서 피우지 마라 피우라 합니까? 추운데. 해당 지자체에서는 이를 제재할 법 규정이 없는 데다 실효성도 낮아 사실상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상의 문제로 가급적이면 불 피우지는 말아달라고 계속 요구는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얘기한다고 해서 들을 경우나 이런 경우가 별로 없긴 없고요. 게다가 어민이 아닌 일반인은 1인당 1개의 통발만 사용해야 하지만 그마저도 잘 지켜지지 않아 무분별한 어획으로 도루묵 개체수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실태 조사 결과 2, 3년 전부터 유호객들이 통발 등을 이용해 많은 어획을 하였고 그 결과 지금의 어획량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년 이어지고 있는 위험한 도루묵 통발잡이. 안전은 물론 어족 자원의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이시월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신년 특별 사면으로 출소하자마자 곧장 봉하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조만간 곧 문재인 전 대통령도 찾아갈 거라고 하는데 사면에 대해서는 원하지 않는 선물을 억지로 받은 셈이라며 윤 정부에 날을 세웠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재수감 521일 만에 교도소에서 나옵니다. 따뜻한 봄에 나오고 싶었는데 본의 아니게 추운 겨울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번 사면은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게 된 셈입니다. 출소 후 곧장 달려간 곳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잠들어 있는 김해 봉하마을이었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대통령님이라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그리움을 방명록에 남겼고 노력바위 앞에서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김 전 지사는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국민통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왜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렇게까지 국민통합을 위해서 애를 쓰셨는지 지금 우리가 다시 좀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경수는 무죄다! 지지자들은 김 전 지사가 국민통합의 아이콘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지사님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셔서 보기 좋고요. 어제 나오셔서 하신 말씀처럼 국가가 좀 화합되고 통합되는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김 전 지사는 조만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사저를 방문해 인사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오는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등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지만 친노와 친문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 의결돼 국회 본회의로 올라갔습니다. 민주당이었다가 무소속이 된 윤미향 의원이 찬성하지 않았다면 딱 한 표 차이로 부결될 일이었죠. 정부는 지금도 쌀이 남아도는데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왔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병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농해수위에선 초반부터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안건이라고 반대했고 야당은 반대만 하는 여당과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맞받아쳤습니다. 특히 회의 진행 중에 의결 처리를 전제로 한 민주당 측 보도자료가 나오자 여야 간 설전이 이어져 정회가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의결됐다고 의사 입증을 위해서 민주당 소속 소병훈 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하려 하자 여당 의원들은 소 위원장 자리로 몰려가 고성으로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기표를 취하지 마세요. 회의 진행 방해입니다. 결국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리는 건은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의원 등 1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탄식했습니다. 쌀 공급 과잉과 불필요한 재정 부담을 심화시키고 쌀값을 오히려 하락시켜 농촌경제연구원은 시장격리 의무 시 쌀 초과 공급량이 현재 20만 톤에서 2030년 60만 톤 이상으로 늘고 쌀 가격도 현재보다 8% 이상 낮은 17만 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른 재정 부담도 연평균 1조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본회의 표결까지 30일의 수기 기간이 있지만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고 대통령 역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여야 정쟁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가 달 임무 궤도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2시간에 한 번씩 달 주위를 돌며 달 탐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로써 대한민국은 세계 7번째 달 탐사국이 됐습니다. 예정보다 이틀 앞서 궤도에 안착해 시작부터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유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3, 2, 1, 0. 우주강국의 꿈을 안고 달을 향해 힘차게 솟구친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 145일 동안 60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리를 비행한 다누리는 임무 궤도인 달 상공 100km 진입에 성공해 2시간마다 달 주변을 한 바퀴 돕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다누리가 달을 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이 지구를 넘어 달에 닿았습니다. 다누리는 발사 이후 곧장 달로 가지 않고 태양 쪽의 먼 우주로 떠나 나비 형태를 그리며 4차례 궤적을 수정해 달에 다가갔습니다. 지난 17일 첫 진입 기동 이후 예상보다 빠르게 안정세를 보인 다누리는 계획보다 이틀 빨리 최종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고해상도 카메라를 비롯한 6개의 탑재체도 달 표면 관측을 위한 임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착륙 후보지에 대한 이제 여러 조사가 있었지만 또 그 상세한 지형 정보가 모두 다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시 영상들은 벌써 저희가 확보를 막 시작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한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우주 경제를 앞당길 2023년이 기다려진다라고 축하의 뜻을 전했습니다. 다누리는 앞으로 한 달 동안 시험 운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본격적인 달 탐사에 들어갑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대통령 선거와 월드컵 등 각종 이슈로 가득했던 2022년도 불과 사흘밖에 남지 않았죠. 바람 잘 날 없었던 올 한 해의 주요 순간들을 5개의 주요 키워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태웅, 표선우 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사다난했던 올해도 참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행복하게 했고 때론 슬프게도 했던 순간들을 5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봤습니다. 지연이가 제가 이 노래를 좋아한다고 했더니 제게 이 노래를 불러 마지막 육성을 남겼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 사랑해. 가장 안타까운 일은 이 좁은 골목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잊기 힘든 압사 사고로 15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2달째 진행 중인 특수본 수사는 지지부진하고 재난주무부처의 수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폭우로 물에 잠겼던 서울 신림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반지하로 들어찬 물은 일가족 3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수도권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는 14명의 사망자를 냈고 한 달 뒤 태풍 흰남노로 경북 포항 지역에서만 10명이 숨졌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오늘 울린 미사일 폭음은 적들에게 또다시 보내는 우리의 명명백백한 경고이며
북한은 올 한 해 동안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방사포 등을 쏘며 9일에 한 번꼴로 도발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확산 억제와 고물가 고착 방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금리가 치솟자 올 한 해 모든 경제 지표는 고꾸라졌고 우리 생활은 팍팍해졌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꽁꽁 얼어붙었고 3,000선을 넘었던 코스피 지수 등 주식시장 역시 끝모를 추락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조작 조사하려고 대장동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작 결국은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서초동의 시계는 급격히 빨라졌습니다. 대장동 서해 피격 등 이전 정부와 야권을 향한 수사는 밤낮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부터 과거 청와대 주요 인사들까지 각종 구속과 소환 조사는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20대 여성 영무원이 살해당했던 신당역은 한때 시민들의 추모글로 가득했습니다. 가해자 전주환은 스토킹 혐의로 징역 9년이 구형되자 이에 대한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진짜 정말로 죄송합니다. 60대 남성이 흉기로 여성의 얼굴. 70대 남성이 피해 여성과 자신의 몸에 세입자를 스토킹하고 감금했다는 신고가.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유사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0.73%포인트. 지난 3월 대선은 역대 가장 작은 격차로 승자가 갈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많은 소통을 내세우며 용산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실을 옮겼습니다. 청와대는 74년 만에 공원으로 탈바꿈해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됐습니다. 야외에선 드디어 마스크를 벗었는데 언제쯤 실내에서도 벗을 수 있을까요? 빼앗겼던 일상은 조금씩 회복 중이지만 3년간 2,800만 명이 넘는 누적 확진자와 3만여 명의 사망자를 낳았습니다. Que nos deixa satisfeitos, que nos deixa orgulhosos e, acima de tudo, agradecer todo o apoio durante mais de.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한파 속 거리 응원에 태극전사는 12년 만에 16강 진출로 하락했습니다. 엔진 점화, 26,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이전 3기 끝에 누리호 발사가 성공했고 대한민국은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올라섰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슈를 남긴 2022년 이민년 호랑이에는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2023년 개묘년 토끼해에는 기쁘고 밝은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대 뉴스였습니다. 미국 타임지가 2022년 올해 영웅들로 이란 여성들을 선정했습니다. 여성의 인권과 자유를 요구하는 히잡 시위가 지난 9월부터 어느덧 100일 넘게 이어지며 이란 혁명 이후 역사상 최장기 반정부 시위라는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시위가 확산할수록 이란 정부의 진압 강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축구 선수에겐 사형을 선고했고 윤명 배우는 시위를 지지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체포했습니다. 윤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 16일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경찰에게 끌려갔다가 의문사한 마흐사 아미니의 죽음을 계기로 촉발된 히잡 시위. 아미니의 영정을 들고 거리로 나온 이란 여성들의 시위는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여성들은 머리카락을 자르며 연대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란을 넘어 세계로, 여성 인권을 넘어 반정부 시위로, 시위가 확산할수록 이란 정부는 무력 진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공개 처형도 서슴지 않은 이란 정부는 최근 자국 축구 선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유명 여배우를 체포하는 등 젊은 층에게 영향력이 큰 유명인을 타겟으로 탄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권단체에 따르면 히잡 시위로 인해 숨진 사람은 500여 명, 체포된 사람은 2만 명에 달합니다. 이란 정부의 인권 탄압에 유엔 산하 여성위원회는 최근 이란을 퇴출했습니다. Iran's membership at this moment is an ugly stain on the Commission's credibility. Let's vote to remove Iran from the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Let's do this for women, for life, and for freedom. EU는 이란 정부의 시위대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미국은 이란 검찰총장과 군 주요 인사에 제재를 가하는 등 국제사회는 한 목소리로 이란 정부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억압의 상징인 히잡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을 둔 유일한 국가 이란. 여성 생명, 자유를 위한 시위대의 목숨 건 투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가수 김호중 씨는 성악을 전공해 트로트의 트와 세계적인 성악가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바로티를 합성한 트바로티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파바로티 창법으로 불러볼까요? 야, 파바로티는 또 어떤 분이셔? 네 아버님이시냐? 파바로티 인마 파바로티. 그의 파란만장했던 성장기는 파파로티란 제목의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조직폭력배에 몸담았던 소년이 선생님의 도움으로 성악가의 꿈을 이루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학교는 예와 악을 익히는 곳인데 지금은 예도 악도 무너져 버렸다. 다산 정약용은 당시 학교 교육이 독서에 그치고 있다고 꼬집었는데 200년 전 다산의 탄식이 오늘날에도 들리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지난 6월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동급생과의 몸싸움을 말리던 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실습용 톱을 던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등교 중지와 심리치료가 전부였죠. 학급 교체 처분이 이뤄지지 않아 학생이 돌아오면 선생님은 또 이 아이와 마주쳐야 합니다. 앞으로는 교권을 침해한 학생은 피해 교사와 즉시 분리되고 전학과 퇴학처럼 중대한 처분을 받으면 학교생활 기록부에도 기재됩니다. 교사에게 욕설하고 성희롱하는 학생들을 제재할 방안이 없다는 지적에 이제서야 나온 정부 보육책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가정에도 물론 책임이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냅니다. 사교육 없이 학교 교육으로만 좋은 학벌을 갖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공부를 잘한들 친구를 무시하고 교사를 무시하고 그럼 결국 부모 또한 무시하게 될 텐데 그렇게 자란 아이는 사회의 득이 아닌 독이 됩니다. 때문에 인성 좋은 아이를 키워내는 것도 우리 학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교육개혁의 초점을 좋은 대학에만 맞추지 말고 좋은 인성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게 정책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이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교육개혁이 아니겠습니까?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학생배 남기면 해결이 될까? 였습니다. 다시 찬바람이 강해졌습니다. 서울은 오늘 낮 동안에도 0.1도로 겨우 영상권에 올라서는 데 그쳤는데요. 밤사이 기온은 더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8도, 낮 기온은 영하 1도로 온종일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약한 눈구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모레까지는 계속해서 눈이 오락가락하겠습니다. 양이 많진 않겠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쪽을 중심으로 1cm 안팎, 그 밖에 내륙을 중심으로는 눈이 날리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과 낮 기온은 모두 오늘보다 낮겠는데요. 춘천이 영하 13도로 출발해서 낮 동안 대체로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광주가 아침에 영하 4도, 창원이 영하 3도, 부산은 낮 동안 7도 예상됩니다. 동쪽 지역은 계속해서 대기가 건조한데요.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새해 첫날에는 전국이 맑은 가운데 추위도 약간은 누그러들겠습니다. 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